이보세요. 부인들, 언니들. 혹시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바라보며 저 단단한 팔이 내 살결에 닿으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젓지 마세요. 우선 제 고해성사를 들어보십시오. 저 밖에는 파도가 울부짖으며 이 고독한 섬의 깎아질은 절벽을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바람은 유리창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마치 갇힌 영혼이 통곡하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낡은 침실 등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남은 이 침실 안에서 제 거친 숨소리는 저 밖의 폭풍우 소리보다 더 큽니다. 저는 미경입니다. 올해로 50살입니다. 바깥 세상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정숙한 미망인, 헌신적인 어머니, 외딴 섬의 인자한 펜션 여주인. 하지만 그 모든 호칭은 바로 이 순간 침대 발치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인륜과 도덕을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이 한국 사회는 이 지붕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다면 제 얼굴에 돌을 던지고 제가 지난 1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명예의 짐을 뱉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아이의 뜨겁고 거칠며 단단한 손이 얇은 실크 옷자락 사이로 들어와 처지기 시작한 제 허리를 감쌀 때 저는 모든 것을 잊습니다. 제가 50줄에 들어섰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하게도 그 아이가 현우라는 사실을 애써 잊습니다. 제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경 아주머니, 힘 빼세요. 욕망을 억누른 탓에 탁하고 쉰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자 마치 차가운 잿더미 속에 던져진 붉은 숯덩이처럼 뜨겁게 타오릅니다. 아주머니라는 그 예의 바른 호칭이 이 적나라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칠 듯한 자극제가 됩니다. 그것은 세대 차이를, 금기된 경계를 상기시키지만 바로 그 금기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이후로 완전히 꺼진 줄만 알았던 불꽃을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침대 맞은편에 놓인 커다란 거울은 저조차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 거울 속 여자가 정말 저란 말입니까? 평소 단정하게 틀어 올렸던 머리는 풀어헤쳐져 헝클어졌습니다. 아들이 늙수그레하고 고리타분하다고 했던 검붉은 립스틱은 이제 턱까지 길게 번져 방금 끝난 격정적이고 급한 입맞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 어깨에는 남자의 헐렁한 흰 와이셔츠가 무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현우의 옷입니다. 그 아이의 남성적인 향기, 짠 바다 냄새와 은은한 맨솔 담배 냄새, 그리고 짙은 남자의 땀 냄새가 제 몸을 감싸고 모공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을 깨웁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입술을 만져봅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 짜릿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발 뒤꿈치까지 흐르며 무릎을 꺾이게 만듭니다. 얼마 만입니까? 이렇게 키스해본 것이 얼마 만입니까? 노부부의 의무적인 키스가 아닙니다. 건조하고 몸이 건조한 키스도 아닙니다. 서로를 집어삼킬 듯한 굶주림과 소유욕으로 가득 찬 키스였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지난 15년 동안 김치를 담그고 손님방을 청소하고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는 것밖에 몰랐던 손입니다. 찬물과 비누 때문에 거칠어진 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손이 28살 청년의 태평양처럼 넓은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아이의 살결은 생명력으로 팽팽했고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탄력을 잃어가는 제 피부와는 잔인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저는 거울 속 여자를 공포 어린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며 자문합니다. 아들 준호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녀석은 언제나 저를 기념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최고야. 엄마는 가장 위대한 여성이에요. 녀석은 제 희생을 숭배했습니다. 녀석은 엄마가 홀로 자기를 키우며 정절을 지켰다고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 정절이라는 것이 마치 무거운 비석처럼 제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자식의 체면 때문에, 친척들과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성별 없는 늙은이로 이 넓은 집을 소리 없이 오가는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모릅니다. 이 외딴 섬의 추운 겨울밤, 바닷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 그 한기가 살갗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온돌 난방을 최고로 올리고 소미불을 3겹이나 덮어도 여전히 춥습니다. 고독이라는 추위입니다. 온기를 갈망하는 여자, 등 뒤에서 안아주는 팔기를 갈망하는 여자. 당신 참 아름다워. 라는 속삭임을 갈망하는 여자의 추위입니다. 그리고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위대한 어머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여자로 보았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던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여신을 숭배하는 순정파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주름살을 보지 못했고 늙어버린 50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적나라한 갈망만을 보았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그 아이의 셔츠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들의 친구와 자고 있다니. 내 자식과 동갑인 아이입니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 벌입니다. 준호가 알게 되면 어떤 눈으로 나를 볼까요? 경멸. 혐오. 엄마 미쳤어? 준호의 목소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우가 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잠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아이는 제 어깨에 턱을 괴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2개의 형상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늙었고 하나는 젊습니다. 하나는 시들었고 하나는 눈부십니다. 하나는 죄악이고 하나는 순수입니다. 그 대비가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관능적인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울지 마요, 미경. 그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누구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남편은 저를 임자라고 불렀고 아들은 엄마, 이웃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그 아이만이 저를 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느릿하게 지배적이면서도 소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배에 남은 튼살, 준호를 낳을 때 생긴 그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움과 흥분으로 맥박이 요동치는 제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긴 지옥이야, 현우야.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번진 립스틱 자국과 섞였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라면. 현우는 제 몸을 돌려 세우고 자신의 건장한 신체를 제게 밀착시키며 이 적나라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기꺼이 아주머니와 함께 타오르겠습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땀에 젖은 그 아이의 잘생기고 결연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덕, 윤리, 체면, 그 모든 것이 바다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벼랑 끝에선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발밑은 오욕의 깊은 구렁텅이지만 그곳은 또한 얼어붙은 영혼을 녹일 불꽃이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뛰어내리기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그 추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50살의 과부가 어떻게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인
28살 청년의 꿈에 안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부디 저를 섣불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넓은 집에서 뼈에 사무치는 고독의 한기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속에 사랑을 갈구하는 괴물 하나를 숨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 이 운명적인 폭풍이 몰아치기 전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드리죠. 이곳은 동쪽 바다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몰려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지만 겨울이 오면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합니다. 이곳의 바람은 부는 것이 아니라 물어뜯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찝찝함과 바다의 뼈 시린 한기를 품은 바람은 문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지붕을 찢어 밟길듯이 윙윙거립니다. 제 집은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2층짜리 넓은 펜션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아침에는 일출을 보고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하는 평온한 노후를 꿈꾸며 이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35살의 과부였던 저와 한창 먹을 나이의 아들만을 이 섬에 덩그러니 남겨두었습니다. 15년. 말로는 짧게 들리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년은 5.75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잠들어야 했던 5.4번의 밤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약이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저에게 시간은 무딘 칼과 같아서 매일 고독이라는 상처를 조금씩 더 후벼파 딱지가 안기는커녕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인 아들 준호는 깃털이 다 자란 새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곳에 취직해 눌러 앉았습니다. 1년에 딱 2번 설날과 아버지 제사 때만 집에 옵니다. 올 때마다 녀석은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마치 하숙생처럼 굽니다. 늦잠을 자고 핸드폰에 콜을 받고 밥을 허겁지겁 먹고는 다시 떠납니다. 녀석은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늘 똑같은 말을 남깁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저 바빠서 가요. 녀석은 모릅니다. 제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큰 건물이 다 제 것인데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건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이 텅 빈 집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바로 침묵이라는 병입니다. 귓가에 피가 도는 소리, 부엌 냉장고가 웅궁거리는 소리. 기온이 바뀔 때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서운 침묵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밤이면 저는 온도를 최고 온도로 올립니다. 바닥이 절절 끓어 달걀이 익을 정도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등이 데일 것 같지만 가슴속 심장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 어떤 불로도 녹일 수 없는 만년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분을 자매님들은 아십니까? 퀸 사이즈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만 있어야 하는 그 기분을요. 침대 한가운데로 나가지 못합니다. 옆에 남겨진 그 광활한 빈 공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온기도 없고 팔을 둘러주는 이도 없고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뿐입니다. 가끔은 어시장 한복판에서 억척스럽게 싸우는 노부부가 부럽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들에겐 싸울 사람이라도 화풀이할 대상이라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작 해야 김치 한 가리에 대고 화풀이할 뿐입니다. 어떤 밤에는 그 적막을 견딜 수 없어 작년에 담가둔 담금주를 꺼냅니다.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쉬어빠진 묵은지와 차가운 소주병을 마주합니다. 술잔에 술을 따르는 쪼르륵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게 들리는지요. 저는 제사상 위에 남편 사진을 올려다봅니다. 그는 여전히 40살에 멈춘 채 젊고 근심 없는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소. 저는 술 기운이 오르자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한 방에 가버려서 세상빚 다 갚았지. 나만 여기 남겨두고 열녀 노릇, 정숙한 과부 노릇하게 만들고
남들은 나보고 대단하다, 정절이 굳다 칭찬하지만 여보, 밤이 너무 길어. 저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고 떫은 맛이 코를 찔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이제 겨우 쉰이야. 저는 식탁에 머리를 박고 술잔의 테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 몸은 아직 탄력이 있고 가슴은 여전히 뜨거운데 왜 내가 말라 비틀어진 시체처럼 살아야 해? 그렇습니다. 저는 제 몸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매일 저녁 비싼 영양크림을 바릅니다. 하지만 못 하러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어둠 속에서 시들어가는 아름다움을 유지해서 뭐 한답니까? 목욕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세월의 흐름에 조금씩 처져가는 아직 남아있는 처녀 시절의 곡선들을 바라볼 때면 서러움이 복받칩니다. 깊은 숲속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홀로 화려하게 피었다가 흙탕물에 떨어져 썩어가는 꽃. 그게 바로 접니다. 미치도록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운 적도 있었습니다. 꼭 성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손을 꽉 잡아주는 것,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아니면 그저 남자의 숨결이 뒷덜미에 닿는 것만이라도요. 남자의 냄새가 그립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코를 찡그리며 싫어했던 그 특유의 퀴퀴하고 짙은 냄새가 이제는 제가 가장 갈망하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큰 남자 구두가 보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쿨럭거리며 기침하는 남자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제 레이스 속옷 말고 헐렁한 와이셔츠를 빨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합니다. 이 나이에 성공한 아들의 어머니이자 존경받는 고인의 아내라는 위치에서 그런 추잡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고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여야 합니다. 제 아들 준호에게 저는 하나의 성격입니다. 녀석에게 엄마는 욕망이 없는 성녀입니다. 엄마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자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엄마가 술에 취해 남자의 온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녀석은 아마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엄마도 이제 늙었으니 좀 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녀석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쉬라고요. 쉬라는 게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오늘 밤도 그랬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얇은 스웨터를 여미고 술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마치 진군하는 북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져 음산한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술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가요.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지만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래, 오려면 와라. 엄마가 어디 가겠니? 집에 있지. 저는 시큰둥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또 번개같이 왔다가 밥만 먹고 휙 가버리겠지 싶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녀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친구 한 명 데리고 가요. 헬스 트레이너 하는 친구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조용한 데서 쉬고 싶대요. 서쪽 별채 방 좀 치워주세요. 남자친구니 여자친구니? 저는 습관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자요.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이름은 현우. 엄마 기억 안 나요? 대학 때 우리 집에 한 번 왔었는데 저는 늙은 기억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희미한 이름 하나. 10년 전 아들의 시끄러운 친구들 무리에 섞여 있던 흐릿한 얼굴 하나. 별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방 치워 노베스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28살짜리 애송이가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보나마나 제 아들 녀석의 또 다른 복사판이겠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게을러 빠진 녀석일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식탁에 쏟아진 술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평범한 통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가 15년 동안 쌓아올린 도덕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발자국 소리가 이 고독한 섬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현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 밖에서 울부짖는 폭풍보다 더 강력한 폭풍이 되어 제 인생의 가식적인 평화를 모조리 쓸어버릴 존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쪽 별채를 치우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방이라 퀴퀴한 곰팡내가 났습니다. 창문을 여니 찬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젊은 양반. 저는 하얀 침대 시트를 힘껏 털며 먼지가 날리는 노란 불빛 아래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늙은이의 따분한 일상을 방해하지 않길 바라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틀렸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배가 부두에 닿았을 때 해는 이미 산 뒤로 넘어가 넓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션 입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때렸지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뱃속에서 묘한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큰 폭풍우가 닥치기 전의 느낌 같았습니다. 준호의 번쩍거리는 검은색 승용차가 자갈길 언덕을 천천히 올라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섬의 오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건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녀석은 구겨진 정장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얼굴에는 연일 계속된 야근에 찌든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녀석은 저를 마치 익숙한 가구 보듯 쓱 훑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길 상태가 너무 안 좋네. 덜컹거려서 머리가 다 울려요. 녀석은 투덜거리며 노트북 가방을 든 채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보고서 보냈잖아. 재촉 좀 하지 마. 여전하더군요. 익숙한 껍데기를 뒤집어 쓴 낯선 아들. 저는 평소처럼 녀석의 가방을 받아주려고 다가갔지만 그때 조수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얀색 큰 운동화가 자갈밭을 디뎠습니다. 뒤이어 물이 빠진 청바지 위로 탄탄하게 뻗은 긴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차에서 나와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아래서 시원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준호가 숨막히는 도시 생활의 흐릿한 복사본이라면 이 청년은 원시적인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녀석은 제 아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는 산맥처럼 넓은 어깨와 떡 벌어진 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 저를 보더니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준호 친구 현우라고 합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고 따뜻하며 힘이 넘쳐 윙윙거리는 바닷바람 소리마저 압도했습니다. 그가 제 쪽으로 걸어올 때 저는 후끈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냄새, 수컷의 냄새, 지난 15년 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끓어오르는 남성 호르몬의 냄새였습니다. 그래. 어서 와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펜션 여주인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짐을 꺼내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불끈거리는 그의 팔뚝 힘줄에 시선이 꽂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거울 텐데 준호 보고 좀 들라고 해요. 저는 예의상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집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빌어먹을 계약건인지 뭔지에 대해 통화하면서 말입니다. 짐도 친구도 그리고 늙은 어미도 다 내팽개치고 말이죠.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별거 아니에요.
현우는 털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그 커다란 캐리어 2개를 양손으로 손뭉치처럼 가볍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자 구릿빛 피부 아래 근육들이 리듬감 있게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걸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등 뒤에서 젊은 수컷의 거친 숨소리와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땅바닥에 있는 제 작은 그림자를 덮어버렸습니다. 사건은 부엌에 들어와서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며칠 동안 먹을 밥을 하려고 20kg짜리 쌀 포대를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쌀 포대가 통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혼자 살아온 여자의 습관대로 저는 허리를 숙여 젖 먹던 힘까지 짜내 구석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정후 교체부터 수도관 수리까지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굽혀 쌀 포대 끝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타나 제 손을 막았습니다. 아주머니, 그대로 두세요. 제가 할게요. 왜 무거운 걸 직접 하세요? 목소리가 바로 귓전에서 들렸습니다. 어찌나 가까운지 뜨거운 입김이 예민한 귓바퀴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현우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이자 단단한 가슴팍이 제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전류 같은 것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찌릿했습니다. 제 손은 나이 들어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쇳덩이를 만지는 헬스 트레이너의 손이었습니다. 그 온도의 차이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닿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작은 손을 완전히 감싸 쥐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차가운 쌀포대와 용광로처럼 뜨거운 28살 청년의 몸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그의 땀 냄새. 짭짤하고 비릿하지만 묘하게 자극적인 그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코앞에 있었습니다. 넓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 짙은 속눈썹, 그리고 눈동자. 깊고 검은 눈동자가 계산 없는 진심 어린 걱정을 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허리 다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눈에서 놀라움으로 벌어진 입술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불에 댄 사람처럼 황급히 손을 빼고 뒷걸음질 치다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난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녹아내리게 만들 만큼 선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쌀 포대를 가볍게 어깨에 매더니 구석에 놓았습니다. 그가 몸을 펴자 티셔츠 자락이 딸려 올라가 군살 하나 없이 납작한 배와 탄탄한 복근, 그리고 구릿빛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준호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 죽겠네. 그나저나 이 집은 왜 이렇게 추워요? 녀석은 방금 이 부엌을 휩쓸고 지나간 감정의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숨을 몰아쉬며 떨고 있다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팔뚝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뒤를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준호야, 너희 어머니 50살이라며? 뻥도 적당히 쳐라. 그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미경 아주머니. 아까 멀리서 봤을 땐 준호 누나가 마중 나온 줄 알았어요. 너무 젊으신데 또 뭐랄까, 뭔가 아주 슬퍼 보이세요. 아름다운데 슬퍼 보여요. 그 말이 부엌의 정적 속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누나. 아름답다.
그 단어들이 가뭄으로 갈라진 제 영혼에 시원한 물방울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해라. 우리 엄마 완전 꼬부랑 할머니 다 됐는데 무슨 누나야?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낯선 남자의 중저음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가 나보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 눈 속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죽은 남편조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것을요. 저는 당황함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고 양념통을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자, 둘 다 가서 씻고 와요. 밥 금방 차려줄 테니까. 저는 손을 저어 그들을 내쫓았지만 심장은 흉곽 안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계단 위로 사라지자 저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냉장고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냉기로 몸속에서 솟구치는 열기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눈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현우의 손에서 느껴지던 그 거칠고 뜨거운 감촉이 여전히 피부에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 미쳤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내 아들하고 동갑이야. 내 아들 친구라고. 하지만 땀에 젖은 그 넓은 등, 햇살 같은 미소,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춥지 않았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젊고 강인한 수컷의 존재 때문에 말입니다. 그 청춘의 침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낡고 안전한 껍질을 찢어 발기고 그 안에 사랑에 굶주린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만천해 드러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미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요, 현우 학생.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며 기이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은 평소처럼 싱겁지 않을 겁니다. 그 후 며칠은 달콤하면서도 죄스러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친구의 엄마와 갈망하는 여자 사이의 경계가 숨을 쉴 때마다 희미해져 갔습니다. 집안에 젊은 남자 2명이 있으니 할 일이 배로 늘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잔인한 비교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청년의 탈을 쓴 늙은이 같았습니다. 녀석은 전고가 다 되도록 늦잠을 자거나 깨어 있어도 찡그린 얼굴로 노트북에 코를 박고 화상회의만 했습니다. 녀석은 이 집을 호텔로, 엄마를 무료 룸서비스 직원으로 여겼습니다. 엄마, 커피가 너무 싱거워요. 엄마,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끊겨요? 녀석의 불평은 제 마지막 인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태양이었습니다. 너무 눈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태양이 제 차가운 빈 둥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정원의 수도관이 터진 사건은 저를 빠져나갈 수 없는 짝사랑의 늪으로 밀어넣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래된 정원 급수관이 동파되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정원으로 콸콸 쏟아져 마당 한쪽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겁해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일어나봐. 수도관 터졌다. 나와서 메인 밸브 잠그는 것 좀 도와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잠결에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사람 불러요. 저 몇 시간 못 잤단 말이에요. 머리 아파요. 별거 아닌 일로 깨우지 좀 마세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요? 섬에서 혼자 사는 여자에게 수도관 파열은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터벅터벅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녹슨 몽키 스패너를 들고 낑낑거렸지만 차가운 물이 튀어 옷자락이 다 젖었고 뼈가 시렸습니다.
손이 떨려 꽉 끼인 밸브를 돌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에서 스패너를 낚아채 갔습니다. 아주머니 비키세요. 다 젖으셨잖아요. 현우였습니다. 그는 수호신처럼 나타났습니다. 방금 운동을 마쳤는지 얇은 민소매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긴 말 없이 그가 저를 마른 땅으로 가볍게 밀어내더니 차가운 물웅덩이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찬 물줄기가 그의 옷을 적셨습니다. 현우는 혀를 차더니 주저없이 젖은 셔츠를 훌러덩 벗어 던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눈앞에 거대한 성벽처럼 듬직한 맨등이 펼쳐졌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가 팔을 움직여 밸브를 돌릴 때마다 리듬감 있게 꿈틀거리는 등 근육. 차가운 물과 땀이 뒤섞여 깊게 파인 등골을 타고 흘러내려 헐렁한 바지 허리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팬츠를 든 채 최면에 걸린 듯 그 등에 시선을 고정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물바다인데 제 목구멍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너무 꽉 조여있네.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힘을 주자 팔뚝에 남성미 넘치는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금속이 끼익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물줄기가 멈췄습니다. 그가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세상에. 앞모습은 뒷모습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탄탄한 빨래판 복근, 힘을 쓰느라 거칠게 오르내리는 떡 벌어진 가슴. 그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자 훤한 이마와 햇살 때문에 찡그린 검은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다 됐어요, 아주머니. 밸브가 너무 녹슬었네요. 이따 제가 새 걸로 갈아드릴게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장난 인형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시선은 애써 참으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의 가슴에서 배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수치심과 흥분이 뒤섞여 피부 밑에서 자글자글 끓어올랐습니다. 50살 먹은 아줌마가 음탕한 계집애처럼 아들 친구의 몸을 훔쳐보고 있다니요. 고마워요. 감기 들라 어서 들어가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수건 좀 주시겠어요? 그가 태연하게 물었지만 저는 맹세코 그의 입가에 걸린 묘한 반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기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는 제 장기인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고춧가루와 기름진 삼겹살의 진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서도 눈은 핸드폰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김치찌개예요? 서울에서 백반집 가면 맨날 나오는 거라 질렸는데 엄마는 뭐 양식이나 좀 색다른 거 할 줄 몰라요? 녀석의 말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육수를 우려내고 제일 좋은 고기를 골라왔는데 말입니다. 그냥 먹어. 투정 부리지 말고. 저는 울컥하는 기분을 삼키며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아주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산산조각 나던 제 자존심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고봉밥을 퍼서 마치 산의 진미라도 되는 양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매운맛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도 후룩후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저 이렇게 진한 김치찌개 처음 먹어봐요. 묵은지의 신맛이랑 고기 단맛이. 와, 진짜 예술이다.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밥다운 집밥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반짝거렸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허물어졌습니다. 무의식적인 찰나, 지난 30년 동안 아들에게 제일 맛있는 고기를 집어주던
제 젓가락이 현우의 밥그릇으로 향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젊은 사람은 잘 먹어야 힘을 쓰지. 보아하니. 고생이 많네. 제 목소리가 저 자신도 낯설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기 한 점을 그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밥그릇을 잡고 있던 그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것은 더 이상 조카뻘 아이가 아주머니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검고 뜨거웠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제 입술을 보고 다시 제 눈을 보았습니다. 묵직한 시선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옆에 앉은 준호는 멍청한 개그 동영상을 보며 낄낄거리느라 바로 옆에서 금기의 끈이 매듭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추려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잔인한 비교만이 맴돌았습니다. 한쪽은 피를 나눈 자식이지만 빙산처럼 차갑고 무심한 놈. 다른 한쪽은 생판남이지만 생명력이 넘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하며 몸이 불처럼 뜨거운 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물에 젖은 맨등과 밥상머리에서의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규칙하게 뛰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압니다. 제가 지금 발을 헛디디고 있다는 것을,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악마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뛰어내려, 미경아. 저 아래는 불지옥이지만 적어도 이 얼음장 같은 침대보다는 따뜻할 거야. 그리고 운명은 제 안의 악마를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다음 날 진짜 폭풍을 보냈습니다. 이 섬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저와 그 아이를 어둠이라는 하나의 감옥에 가둬버릴 폭풍을 말입니다. 폭풍은 예보보다 빠르고 거세게 닥쳐왔습니다.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천지가 어두워졌습니다. 먹물처럼 시커먼 구름이 수평선 너머에서 몰려와 이 작은 섬을 집어삼켰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솟아 바위를 때리며 쾅, 쾅 하는 공포스러운 굉음을 냈고 집의 집안마저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짓궂은 장난처럼 준호는 집에 없었습니다. 오후가 시작될 무렵 녀석은 머리가 아프다며 진통제와 즐겨 먹는 수입 과자를 사러 읍내 보건소에 다녀오겠다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녀석이 나간 지 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끊길 듯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갇혔어요. 해안도로가 산사태로 막혀서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요. 오늘 밤은 읍내 모텔에서 자야 할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현우는 어쩌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제가 물었습니다. 그 녀석은 덩치도 산만한데 뭘 걱정해요? 집에 먹을 거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세요. 끊을게요. 신호가 약해요. 뚝, 뚝, 뚝.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넓은 집이 무서운 침묵에 잠겼고 오직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둠이 닥쳐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남은 건 저와 그 아이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양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낡은 밀랍 최서 피어오른 불꽃만이 이 넓은 거실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벽에 비친 제 그림자가 외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 아주머니, 어두운 게 무서우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중저음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촛불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아래 그의 얼굴 반쪽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작은 불꽃이 기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못 온단다.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둘뿐이야. 네, 알아요. 그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혼자 술을 마시곤 했던 낡은 원형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날이 너무 춥네요, 아주머니. 혹시 막걸리 드실 줄 아세요? 아까 냉장고에 2병 있는 걸 봤거든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이성은 당장 침실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고 온 뼈시린 한기와 익숙한 고독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 몸 좀 녹이게 딱 한 잔만 하자. 우리는 일렁이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지붕을 찢을 듯 울부짖었습니다. 안에서는 술 따르는 소리가 묘하게 감미롭고 은밀하게 들렸습니다. 뽀얗고 달착지근하면서도 시큼한 막걸리는 빨리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우는 술을 아주 잘 마셨습니다. 얇은 술잔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손님으로서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거 아세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 준호가 정말 부러워요. 부럽다고. 걔가 널 부러워하겠지. 넌 키도 크고 잘생겼고 속도 깊고.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요. 전 준호가 아주머니 같은 어머니를 둔 게 부러워요. 현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젖혀 술을 단숨에 비우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또 재혼하셨죠. 전 차가운 하숙집을 전전하며 컸고 식당 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여자가 저를 걱정해주고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챙겨주는 느낌이 뭔지 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육질의 거친 산의 껍질 속에 상처받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경 아주머니. 그가 몸을 앞으로 숙여 우리 얼굴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아주머니의 그 다정함이 저를 죽겠게 만들어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쓸쓸하게 웃는 모습, 음식을 정성스레 차리는 모습, 그게 저를 갈증 나게 해요. 제 심장이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취기가 얼굴로 올라와 양볼이 화끈거렸습니다. 너 취했구나, 현우야. 저는 그 타오르는 눈빛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안 취했어요. 욕망을 억누른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전 성숙한 여자가 좋아요. 밖에 있는 젊은 여자애들은 시끄럽고 속이 비었어요. 그 애들은 제 근육이나 지갑만 좋아해요. 하지만 아주머니에겐 바다 같은 깊이가 있어요. 아픔을 알고 고독을 알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애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농익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게 귓가에 흘러들어왔지만 동시에 독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어머니나 미망인이 아닌 온전한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 말입니다. 그만해라.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무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그만 들어가서 쉴게. 하지만 술 기운과 격한 감정 때문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 의자 다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강철 같은 팔이 제 허리를 휘감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강한 힘에 이끌려
저는 현우의 바위 같은 가슴팍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강렬한 남자의 향기가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술 냄새, 남자 냄새, 비에 젖은 눅눅한 냄새가 뒤섞여 저를 포위했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치실 건가요? 현우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에 힘을 주어 제 허리를 더 꽉 끌어안고는 다른 손으로 제 턱을 들어 올려 강제로 눈을 맞췄습니다.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채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놔라, 준호. 준호 친구잖아. 저는 약하게 저항하며 그의 건장한 가슴을 밀어냈지만 그것은 밀어내는 것이라기보다 애무에 가까울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준호는 없어요. 그가 속삭이며 고개를 숙였고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자 온몸이 저릿했습니다. 여기엔 남자와 여자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나를 원해서 떨고 있고요. 안 돼. 거절의 말은 입술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거칠고 뜨거운 입맞춤에 막혀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지식일 듯 파고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탐색 따위는 없는 키스였습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억눌려온 아니, 어쩌면 그 아이의 갈망이 폭발하는 키스였습니다. 그의 혀가 제 치열을 열고 들어와 노련하고 강하게 제 혀를 감아 올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들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 목구멍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고 댐이 무너진 것처럼 여자의 본능이 맹렬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그의 목을 감싸고 숱 많고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그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저 또한 미친 듯이 그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현우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 나무 탁자 위에 앉혔습니다. 촛대와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엄마로 보지 마. 키스 사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가 말했습니다. 수치심과 환희가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늘 밤은 나를 여자로 봐줘. 당신은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미경. 그가 나이 차이라는 장벽을 찢어 발기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옷 속으로 들어와 탄력을 잃어가는 제 살결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월이 남긴 그 흔적들마저 소중하고 열정적으로 어루만졌습니다. 크고 뜨거운 손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 불길은 제 자격지심을 태우고 열렬하는 차가운 껍데기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앙상한 제 쇄골에 입을 맞추고 격하게 오르내리는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감각, 얼마만인가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가요?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는 두 몸뚱이가 덩굴처럼 얽혀 죄악 속에서 필사적으로 온기를 찾고 구원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나무 탁자 위에서 그리고 꺼진 벽난로 앞 양털 러그 위에서 저는 50살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살 소녀로 돌아가 젊은 남자의 힘 아래서 신음하고 핥히고 녹아내렸습니다. 15년의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되살아났지만 그 부활의 대가를 날이 밝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안 깊숙이 들어와 영혼과 육체의 모든 빈틈을 채우던 그 순간에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밤 제가 온전히 그의 것이라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폭풍 뒤의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한 비취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폭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 죄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햇살이 얼굴에 쏟아질 때쯤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지난밤의 광기를 상기시키는 달콤한 통증이었습니다. 현우는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짙은 남자의 향기는 여전히 베개에, 제 머리카락에, 살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우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묵묵히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가 뒤를 돌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다정해서 울고 싶어졌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전복죽 좀 끓였어요. 그는 달려와 저를 안지도 키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를 지켰지만 그 눈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낮이 돌아왔다는 것을, 빛과 함께 도덕과 보이지 않는 벽들도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극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쾅! 육중한 철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지식이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1초간 멈췄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술병이나 넘어진 양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저에게 눈짓으로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읍내의 허름한 모텔에서 밤을 설쳤는지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은 퀭했습니다. 젠장 길이 완전 엉망이야. 녀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가방을 소파에 던지더니 부엌에 서 있는 저와 현우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일찍 일어났네? 엄마 밥 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녀석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짓누르던 청은망은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그래. 친구가 전복죽 끓여놨다. 엄마가 퍼줄게. 저는 태어난 척했지만 두 손은 앞치마 자락을 꽉 쥐고 비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전날 두고 간 보조 배터리를 찾으러 제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모든 일은 조용히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저 방에서 충전기 좀 가져올게요. 안 돼.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롭고 비정상적인 제 목소리에 두 아이가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제 엄마? 그냥 충전기만 가져오겠다는데. 방에 뭐 숨겨놨어요? 아니, 방이 지저분해서 그래. 하지만 늦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이 집 안을 감쌌습니다. 1초, 2초, 3초. 이내 준호의 발소리가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녀석의 손에는 검은색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우에 딱 달라붙는 티셔츠였습니다. 지난밤 열정 속에서 그가 벗어 제 침대에 던져두었고 이불에 덮여 보이지 않았던 그 옷입니다. 아침에 미처 치우는 걸 깜빡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손에 든 옷을 보고 다른 셔츠를 입고 있는 현우를 보고 그리고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녀석의 시선이 옷에서부터 제가 높은 옷깃으로 가리려 했으나 실패한 목덜미의 붉은 자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며 적나라하고 역겨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 옷이 왜 우리 엄마 침대 위에 있어? 현우야.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앞을 막아서며 그 넓은 어깨로 아들의 시선에서 저를 가려주었습니다. 준호야,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닥쳐. 준호가 포효하며 옷을 친구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내 엄마 방에서 뭐 한 거냐고 묻잖아. 너 우리 엄마랑 잤냐?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현우 등 뒤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준호가 달려들어 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 아니라고 말하란 말이야. 술 취해서 실수로 옷을 잘못 둔 거라고 말해. 하지만 현우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녀석은 평생 잊지 못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혐오였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녀석의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이내 비수처럼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얘 제 친구예요. 저랑 동갑이라고요. 남자가 그렇게 고팠어요? 준호야. 저는 흐느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미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아빠한테 뿔 달아줘서요. 아빠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세요. 이 집에 먹칠할 작정이에요? 남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정숙한 척하던 과부가 아들뻘이랑 뒹굴었다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녀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돌덩이가 되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치욕스러움이 저를 덮쳐 바닥 없는 늪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천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밤의 그 황홀했던 행복이 순식간에 내장을 녹이는 산성액으로 변했습니다. 그만해 이준호. 현우가 소리치며 준호의 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너희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이분도 사람이야. 외로움 타는 사람이라고. 네가 언제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나 가져본 적 있어. 닥쳐.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헉. 준호의 주먹이 현우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현우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방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대신해 죗값을 치르듯 묵묵히 그 주먹을 받아냈습니다. 꺼져!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준호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그리고 엄마. 녀석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천년 묵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역겨워요. 앞으로 제 앞에서 2번 다시 도덕, 운운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녀석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는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닫았는지 장식장 위 남편의 영정사진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환상이 깨진 울음이었습니다. 천국을 맛보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진 여자의 울음이었습니다. 현우가 옆에 앉아 제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가! 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세요. 제발 걔 눈에 띄지 말고 가요. 미경씨, 제발 좀 가라고요. 제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이제 속이 시원해?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구원해 준 것이었지만 이 사회는 그 구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면 그를 밀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는 저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절당한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어서서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5분 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이 철대문을 지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긴 언덕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에 저만 남았습니다. 집은 이제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나 비웃고 있지? 저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웃어. 당신 마누라 환양년 맞으니까. 가정의 폭풍 뒤에 찾아온 침묵은 천둥 번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후 며칠간 넓은 집 안에서는 잔인한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차가 고장 난 탓에 아니면 저에게 벌을 주려는 심산인지 바로 떠나지 않고 갇혀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혼자 빨래를 하고 오가다 마주쳐도 썩은 기둥을 보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의 욕설은 없었지만 냉장고 문을 쾅 닫는 소리, 저를 보자마자 이어폰을 끼는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멸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침대를 볼 때마다 현우의 땀 냄새와 온기가 떠올랐고 곧바로 죄책감이 밀려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용감한 여자 대신 비겁한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숨막히는 공기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읍내까지 걸어 내려가 순자 언니네 작은 술집을 찾았습니다. 이 섬에서 유일하게 제 속을 아는 의자매 같은 언니였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채소를 다듬던 순자 언니는 넋이 나간 제 꼴을 보고 대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언니는 묻지도 않고 막걸리 한 사발을 가득 따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 한 접시를 내주었습니다. 마셔라. 꼴이 꼭 물에 빠진 시체 같네. 뱃사람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단숨에 술을 들이켜고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현우 이야기, 폭풍 후 치던 밤, 준호에게 들킨 일,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수모까지. 언니가 저보고 미친년이라고 욕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미경이 너 참 멍청하다. 언니가 제 얼굴에 삿대질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훌쩍거렸습니다. 잘못은 무슨 얼어 죽을. 언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멍청하다는 건 그 어린 놈을 쫓아내서야. 너 뭐 때문에 사냐? 아들놈 때문에 사냐? 그래. 네가 30년 동안 뼈 빠지게 키웠더니 그놈이 널 뭐로 아는데? 고급 식모 취급하고 남들 보기 좋으라고 세워둔 동상 취급이나 하지. 언니는 술을 더 따라주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나를 봐라. 남편 죽고 자식들 다 떠났다. 내 나이 60 되니까 이제야 진리 하나를 알겠더라. 네가 저 차가운 땅속 2미터 아래 묻히면 네 아들이 며칠이나 울어줄 것 같냐? 딱 3일이다. 그러곤 지 마누라랑 새끼들한테 돌아가고 회사 일하러 간다. 차가운 흙바닥에 눕는 건 너 혼자라고. 언니는 제 앙상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랫도리 사정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지. 하늘이 너한테 젊고 건강한 놈. 게다가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놈을 보내줬는데
그게 내 복이지 왜 죄냐. 밤마다 외로워 죽겠는데 도덕 따위가 밥 먹여주냐? 언니의 말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뭘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입방가? 그들이 내 밥 한 끼 사준 적 있습니까? 아들의 실망? 녀석이 언제 제가 행복하냐고 물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술 기운에 피가 뜨거워졌습니다. 후회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기는 싫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집으로 가는 언덕길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굳게 닫힌 철대문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왔거나요. 그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서 있었습니다. 티셔츠는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벌겋게 익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닫힌 문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안쪽에서는 준호가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형이 여길 무슨 낯짝으로 다시 와? 꺼져! 경찰 부를 거야! 현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문 창사를 꽉 잡고 맞서 소리쳤습니다. 안 가. 미경씨, 만나야겠어. 괜찮으신지 확인해야겠다고. 미친 새끼. 그렇게 늙은 여자가 좋냐? 이 변태 같은 자식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문 열어. 마당으로 들어서며 제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마침 잘 오셨어요. 저 자식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하세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문 열어주라고 했다. 현우 들어오게. 뭐라고요? 준호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놈을 다시 집에 들이겠다고요? 엄마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워.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니? 남자를 사랑해서? 아니면 내 체면 살려주려고 이 무덤 같은 집에서 미라처럼 살지 않아서? 엄마, 제 기세에 눌린 준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녀석을 지나쳐 직접 대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현우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저를 보자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미경 씨.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처럼 여전히 뜨겁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마당으로 끌어들여 제 옆에 나란히 세우고 준호와 마주 섰습니다. 잘 들어라, 이준호. 쨍한 햇살 아래 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 도리 다 했다. 네 아빠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내 청춘을 이 섬에 묻었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심장이 있고 감정이 있어. 제가 현우의 손을 꽉 쥐자. 그도 제 손을 꽉 쥐어주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현우는 내가 가장 망가져 있을 때 나를 봐준 사람이야. 내가 가장 추울 때 나를 녹여준 사람이야. 내 눈엔 변태 같고 잘못된 걸로 보이겠지만 나한테는 구원이다. 인정 못해요. 준호가 악을 썼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택해요. 저예요. 저놈이에요.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눈앞에 갈림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쪽은 피를 나눈 아들과 허울뿐인 명예. 다른 한쪽은 뒤늦게 찾아온 사랑과 진짜 나로 살 기회.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깊은 슬픔이 담겼습니다.
준호야, 넌 언젠가 내 인생을 살겠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서울에서 네 행복 챙기느라 바쁠 거야.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잖니? 지금 당장 이해해달라고 안 해. 하지만 엄마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심장이 뛰는 채로 살고 싶다. 준호는 멍해졌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고 저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듯 서 있는 현우를 보았습니다. 녀석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졌다는 것을요. 현우가 더 젊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 자기가 한 번도 엄마를 사람으로 봐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좋습니다. 엄마 인생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제가 다시 이 집에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만 않게 하세요. 녀석은 뒤도 안 돌아보고 차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차 문소리가 마치 숨 막히던 모자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입가에 짠맛이 맴돌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몹시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절연당했는데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곁으로 기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돌려세워 품에 꽉 안았습니다. 한낮의 땡볕 아래 땀에 젖은 두 몸이 하나로 밀착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당신 정말 용감했어. 그가 제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 아들을 잃었어, 현우야.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잃지 않았어요. 그 녀석도 어른이 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가 제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곁엔 제가 있잖아요. 다신 춥지 않게 해줄게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짠 내와 함께 자유를 실어 날랐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가슴 가득 공기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도덕적 비극으로 끝나겠지만 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제 바닷가 펜션은 여전히 선겁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젊고 싹싹하며 웃음이 많은 새 관리인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이 연상연하 커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러 오기도 합니다. 따가운 눈총도 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들뻘이랑 놀아나네, 나이 값도 못하네 하고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매일 오후 해가 질 때면 저는 현우와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합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뜨겁고 제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준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짧은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뿐이었지만 저를 미소 짓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22살이나 어린 남자의 단단한 팔에 안겨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문합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남들의 잣대에 맞춰 사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걸고서라도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걸까요? 세상은 저를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마음이 식물인간 상태였던 50살의 여자에게 단 하루라도 진짜로 사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젠가 폭풍이 몰아치고 유혹의 문이 열린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 문지방을 넘을 용기가 있으신가요?